책 이름은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입니다. 저자는 이현철이고 RH 코리아에서 출판했습니다. 저자는 분양 영업맨으로 다년간 현장에서 수천 명의 고객을 상담하며 대중심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파악하였고 유튜브 채널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세와 분양제도, 정책, 대중심리라는 네 가지 요인으로 완성되는 부동산 사이클을 통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의 부분 중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인 대중심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책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심리. 인간은 손실을 극도로 싫어한다. 2016년에 분양 상담사로 일하는 지인이 서울 송파구 위례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약 4억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많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죠. 당시 그는 경상북도 구미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었는데 그때 구미는 여러 부동산 현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팔아야 할 물건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 분위기가 다운되었고 매수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였죠. 그러던 중 갑자기 부산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관광버스를 대절해 구미를 찾아서는 그동안 쌓여있던 미분양 아파트를 대거 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부산뿐 아니라 대구에서도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와 미분양 물건을 계약하기에 이르렀죠.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자 분양 상담사들이 투자자가 방문하기 전 미리 물건들을 찍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찍는다는 건 분양 상담사들이 고객과 상담하는 데 시간은 지체되는 경우 남은 물건이 없어서 계약하지 못하는 걸 방지하고자 자금력을 동원해 남은 물건 중 괜찮은 자리의 물건을 상담사가 건설사와 미리 계약하는 걸 의미합니다. 단 정식 계약이 아닌 가계약 형태이며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을 찍은 상담사가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받는 겁니다. 이때 가계약을 해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건설사가 해당 물건을 회수하거나 상담사가 직접 계약하게 하는 등 일정 조건을 미리 약속합니다. 원정 투자 바람 상당히 불기 전에는 매입할 생각이 전혀 없던 구미 아파트에 대구와 부산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몰려들자 분양사들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지인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그는 찍은 물건 중 자리가 좋은 물건을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계약했습니다. 나중에는 상황이 좋아지고 가격이 오르면 프리미엄을 붙여 팔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매 제한이 없었으니 가능했죠. 문제는 원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원정 투자 바람이 이상하다 싶을 만큼 또 급속도로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열기가 식은 시장에 냉기가 돌았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분양 상담사들 가운데 소동이 일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본인 이름으로 5채 분양권을 계약한 지인은 프리미엄을 붙여 팔기는커녕 입주가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미분양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니 소위 멘붕에 빠졌습니다. 처음 분양받은 가격에 분양권을 내놓아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이제 곧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그에겐 잔금을 치를 돈이 없었습니다.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분양권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차서 계산도 없이 무턱대고 있는 돈을 모두 긁어 모아 분양권을 산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지인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 위례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구미에 있는 5채의 아파트 잔금을 치를 것인가, 아님 가격이 오른 위례의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고 손실 가능성이 있는 구미 아파트 5채를 포기할 것인가. 구미 아파트는 이미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붙여도 팔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잔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거였죠. 만약 여러분이 이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서울의 위례 아파트를 매도하고 얻은 이익으로 구미 아파트에 잔금을 치르는 쪽을 택할 겁니다. 실제 지인도 똑같은 선택을 했죠. 그렇게 지인은 비자발적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또 대다수의 사람이 비슷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이야기했듯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손실회피 편향 때문입니다.
손실 회피란 얻는 것의 가치보다 잃는 것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100만 원을 벌었을 때와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기분을 비교하면 인간은 잃었을 때의 상실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하면 상실감이 기쁨보다 약 2.5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수익과 손실이 동시에 작용할 때 손실을 피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죠. 부동산을 예로 들어봅시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 아닐 때도 많은 무주택자가 집을 구하러 다닙니다. 하지만 그중엔 집을 매수해서 임차인의 삶에서 벗어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집을 구하러 다녔으면서 집을 사지 않는 걸까요? 일단 집을 사려고 돌아다녔다는 것만 봐도 이들이 집을 살 여력이 전혀 없는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을 사지 않은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저는 이런 분들과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그들 역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 아니다 보니 향후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더군요. 현재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본 겁니다. 바꿔 말해 이들은 손실 회피 편향에 따라 자발적으로 무주택자를 선택한 이들입니다. 괜히 집을 샀다가 집값이 오르지 말지로 안절부절 못할 바에 그냥 자본금을 보증금으로 예치시켜 안전하게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불안한 자가 보유자보다 안전한 임차인을 선택한 것이죠. 앞서 보았듯 부동산이 과열 양상으로 흐를 때 정부는 규제 정책을 쓰게 마련인데 결국 이로 인해 매수 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둔다 해도 정작 매도 물량을 감소시키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오면 이미 집을 가진 이들은 지금 당장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생각지 않았던 손실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규제 정책으로 매수세가 약화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손실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매도하길 꺼릴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양도세까지 인상한다면 집주인은 더욱더 가능한 한 매도 시점을 뒤로 미루고자 노력하겠죠. 급매로 저렴하게 팔아서 손실, 보통보다 높아진 양도세로 손실을 보게 될 상황이니 이를 피하고 보유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행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가격이 더욱더 오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를 거란 기대가 큰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내놓은 매물도 걷어들여 매물이 줄어드는데 규제 정책으로 손실을 회피하고자 집주인들이 더욱더 매도를 뒤로 미룸으로써 매물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스럽게 폭등을 위한 여건이 마련됩니다. 규제도 오히려 시장에 특별한 충격이 없고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매수에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대중에겐 정부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보유한 이들 중 일부는 손실 회피를 뛰어넘는 공포시 때문에 가진 물건을 급매물로 내놓기도 하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자주 나오고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보고 나면 또 역대 정권이 내놓은 규제 정책의 결과를 이미 경험해 본 국민들은 규제에 더 이상 떨지 않습니다.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전 국민이 규제가 시장에서 통할 거라는 신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번 우리들은 시장의 규제를 이겨내고 움직이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장을 변화시키려면 정부는 예전에 없었던 더욱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놔야 하겠죠. 두 번째 대중심리. 사람들의 관심은 현재에만 집중된다. 부동산은 부분 시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더라도 흐름이 똑같지 않고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크게 보면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시장으로 나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지방시장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띱니다. 부동산의 명작에 따라 소형과 대형으로 시장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현 시점 아파트의 경우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훨씬 많이 올라가고 대형은 찔끔 거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형 시장에 많은 사람이 몰려 인기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현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 중 대부분은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2006년 이전만 해도 아파트는 대형 평형이 인기를 주도했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소형 아파트가 인기인 이유를 알려면 부동산 사이클에서 과거 한 지점에 대형 평형이 인기였고 그때는 소형 평형이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인지하고 당시에 왜 대형이 인기였는지 분석해야만 미래를 보며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현재에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만 보는 이들에게 과거 벌어진 일의 원인 같은 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지금 소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그 이유를 알든 모르든 그냥 소형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것만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가 말하는 소형 아파트가 인기 좋은 이유를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알고 보면 모순투성이인데 말이죠. 전문가들은 소형 아파트가 인기인 주된 이유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곳은 오피스텔입니다. 정작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또 아파트의 평형은 59m와 84m가 주로 이루는데 옛날 평형 기준으로 보면 24평, 35평입니다. 모두 방 3개인 구조죠. 이는 1인 가구가 생활하는 데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적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84m 병형은 대개 4인 가구가 삽니다. 1, 2 가구의 증가를 소형 아파트 인기의 주된 요인으로 꼽기엔 뭔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말했듯 이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소형 아파트가 인기일까요? 아니면 이를 추격해 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오를까요? 대다수가 소형 아파트의 전망을 밝게 봅니다. 그 근거를 물으면 또다시 1, 2인 가구의 증가를 언급합니다. 반론을 제기하며 더욱 상세한 근거를 물으면 외면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인간은 현재를 보고 미래도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남들이 말하는 적당한 이유를 갖다 대면 그뿐이죠.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대형 아파트가 인기였을 때 70평대 아파트에서 부부끼리 살고 있는 어르신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이 생활하기에 70평대는 너무 크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분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자녀들이 분가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쩌다 부모 집에 놀러 오면 자고 갈 방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자녀들이 분가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쩌다 부모 집에 놀러 오면 자고 갈 방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납득이 되기보다 많이 갸웃거리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이유로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구한다는 게 석연치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게 되었고 어느 날 넓은 아파트에 살다가 24평형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하시는 어르신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만났던 노인 부부가 떠올라 그분들께 물었습니다. 왜 굳이 넓은 곳에 사시다가 좁은 곳으로 이사를 하시냐고요. 그분들은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모두 분가해서 사람이 없는데 둘이 살기에는 평수가 작은 게 관리하기도 편하고 좋다고요. 요새는 자녀들이 놀러 온다고 해도 귀찮으니 오지 말라고 한다면서요. 대답의 내용은 다르지만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이 두 사례를 통해 한 가지 사실 눈치챘을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시대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맞는 적당한 이유를 만든다는 걸. 두 어르신 모두 당시에 인기 있는 평형의 아파트를 선택하고 선택을 뒷받침할 만한 적당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현 시점 대중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당시 대중이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선택의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최근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대형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관리비가 많이 들고 청소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의 경우 대형 평형이라고 해도 관리비가 적게 나온다고 해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 나온 관리비를 보여주며 증명하니 그들은 그냥 왠지 대형이 싫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현 시점 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소형만큼 오르지 않으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유는 그에 맞는 적당한 걸 고른 것일 뿐. 현재에만 집중하는 인간의 심리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폰지 사기 사건이죠.
이는 투자 관련 사기수법 중 하나로 실제는 전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신규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의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 수익처럼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입니다. 폰지 사기꾼들은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대개 정상적인 투자 방식이 보장할 수 없을 고수익을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합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지속해서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는 투자 형태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아랫돌배 윗돌괴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폰지 사기꾼들은 투자자를 이끌어들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투자 아이템을 들이밉니다. 비트코인이 열풍일 때는 AI를 통한 거래 시스템, 비트코인 채굴 아이템 등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만 노릴 수 있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기에 지리적인 차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해외에서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면 그 즉시 김치 프리미엄만큼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고수익 배당이 핵심입니다. 현재만 보는 인간을 현혹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사기를 치기에 딱 좋은 시스템이죠. 그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면서 접근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의심합니다. 그 정도의 수익이라면 본인이 가지지 왜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나한테 이런 걸 알려주겠냐 싶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인을 통해 영업합니다. 지인은 자신의 통장에 고배당으로 매달 입금되는 내역을 보여주며 같이 투자하자고 꼬드깁니다. 이때 인간이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보니 경계심 없이 쉽게 대화에 임합니다. 그런데 지인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신의 통장을 내밀면서 확실한 수익이 나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수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의심이 거친 자리에 욕심이 자리 잡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욕심이 점령당한 인간은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과 헤아릴 수 있는 모든 리스크도 이미 자신이 이를 선택한 이유로 합리화시키니까요. 본인 스스로 말이죠.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닙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제 발로 사기꾼을 찾아갑니다. 결국 폰지 사기꾼은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이 심해지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초기 투자자에게는 약속된 수익을 매달 꼬박꼬박 지급합니다. 뒤늦게 투자에 합류한 이들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언제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들어가죠. 그렇게 투자자들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사기꾼들은 대개 일정 금액이 모이면 소위 먹튀를 하는데 어쩌다 욕심이 과해 끝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어느 순간 투자자들과 같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론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다라는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었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가치의 꼭대기에서 거품이 잔뜩 낀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하락기가 왔을 때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저자는 얘기합니다. 속지 마라. 당신이 알아야 할 건 좋은 물건이 아닌 투자할 타이밍이라고. 대중심리는 지금이라도 가장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사야지 도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은 불패이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철옹성이다 라고. 이렇게 대중심리가 모여들면 거품이 쌓이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곳만을 바라보니 돈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겠죠. 모든 투자에 있어 대중심리를 고려하셔서 대중심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심리를 꿰뚫어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의 다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